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직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나눠드리긴 했는데 어제 들으신 이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자료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거를 이제 보시고 하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를 보시면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원래는 신론과 교재연구라는 이제 책을 중심으로 이제 1차 시험이 구성이 되었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교과서 및 지도서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론반, 수교 이론반하고 교직 수학반을 하면 수교 이론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동등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는 교직 수학 강의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교재 연구에 나온 부분들은 뭐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지만 마지막에 그 별책 8이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나온 그 공구 개정과 1호 개정을 철저하게 비교함으로써 그거는 그때는 거의 뭐 암기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수업의 방향은 수교 이론보다는 좀 교직 수학이 조금 더 이게 흥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예도 들만한 것들도 많고 실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관련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직 수학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크게 교재 연구 책에 나온 6개의 단원과 같이 수와 연산, 대수, 함수, 기하와 증명, 미분가적분, 확률과 통계 이제 이렇게 6개의 영역을 다룰 건데 이게 6주간 할지 7주간 할지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해보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작년에 교재연구 제3판이라고 그 1호 개정을 반영한 교재연구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오류가 좀 있어요. 이제 이전 교육과정하고 약간 헷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오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책은 아마 제가 준 자료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하고 오류는 다 수정을 해놨거든요. 필요한 것들. 약간 언어적인 게 좀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 확실하게 뭐 교재연구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오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막 09 개정 거, 07 개정 약간 좀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살짝씩. 그러니까 다 교정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저는 1호 개정으로 다 개정을 이제 다 변환을 했고 09 개정에 있는 거나 뭐 필요한 것들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거를 보시면 일단 수와 연산에서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2018학년도에 나온 샘돌 모델과 기납적 외사법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수 보시면 좀 교과서에서 많이 인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굉장히 좀 고루 출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교 이론에서는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상당히 많이 유의사항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많이 비중이 컸다면 교재연구는 그래도 뭐 매년 어쨌든 비슷한 형식으로 고루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요. 네, 7페이지 읽어보시고 이거는요. 네, 마지막 12페이지로 가죠. 혹시 오리엔테이션을 자세히 또 복기하고 싶다. 아마 인강 측에서 오리엔테이션은 무료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제 거를.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감상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그때 어제 자세히 한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교직 수학반인데 일단 보시면 수와 연산이 조금 내용이 많아요. 수와 연산이 조금 내용이 많고 기하와 증명이 좀 내용이 많아서 이 두 개를 1.5주차로 배치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7주차, 총 7주차로 하고 마지막에 공구 개정과 1호 개정을
근데 철저하게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든지 이제 영역별 문제 풀이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좀 OX 문제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한마디로 좀 정확하게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바로 수화연산이 좀 되게 이해할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화연산 이 내용이 처음에 교직수학 이제 교재연구 책을 처음 보면은 이게 몇 장 넘기다가 막히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철저하게 한번 개념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수개념의 발생. 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화 연산을 지도할 때 실제 현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에 대한 개념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칙 계산만 해요. 다른 이항 연산은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험에도 나왔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런 것도 문제집에 나오고 교과서도 나와서 막 여러 가지 했었죠. 그 다음에 뭐 닫혀 있다. 정말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개념이죠. 항등원. 근데 솔직히 항등원 여권 지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거의 뭐 그냥 대입하라고 했어요. 거의 암기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뭐 A가 되는 거 그냥 E라고 하자. 그냥 이거 그냥 대입시켜서 그냥 이값 구하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의미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랬고 많은 선생님들이 혹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닫혀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항등원 여건에 대한 개념, 그죠?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수를 구하는 거죠. 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런 개념들이 공고하고 이론은 둘 다 다루지 않게 됐죠.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은 이제 다룬다는 거. 그게 이제 여기 표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수개념은 초등학교 때 자연수, 분수, 소수를 하긴 하는데 어떤 수책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서 정수하고 유리수를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정수하고 유리수를 다루고 2학년은 여기 쓰지 않았는데 2학년에서는 유리수하고 순환소수를 다루는데 수체계가 확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쓰진 않았어요. 어쨌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다뤄요. 어쨌든 중학교 1학년과 수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무리수를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실수체계를 완전히 완성시키게 되죠.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복소수, 허수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면서 복소수 체계까지 이 수체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공고하고 1호 개정 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그러니까 수화 연산의 대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연산 이런 것들은 개념 설명하고 곧바로 그러니까 무리수하고 이제 계산 막 하고 유리수하고 정수하고 유리수 한 다음에 또 계산하고 그래서 연산은 바로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도 포함돼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도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수체계는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고도의 추상화를 거칩니다. 이 추상화를 거쳐서 수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수와 연산에 대한 지도가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교사와 학생과의 괴리감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사는 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생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어떤 개념보다. 그래서 이 수개념을 형성시키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3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물들을 보면 꽃 3송이도 있을 거고 여기 뭐 종이 3장 아니 뭐 책상 3개 의자 3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서 3이라는 개념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 3이라는 개념이 과연 사물의
우리 사물, 이거 물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고유한 속성이냐? 아니면 정말 그렇지 않고 그냥 아까 추상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추상의 과정이라 그랬죠. 그게 다 추상이에요.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내는 거.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사물의 고유한 속성, 이 3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 분필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여기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기호로서 형식화할 수 있느냐로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세한 건. 근데 여기 1페이지의 2번을 보시면 수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했는데, 세 번째, 학생들은 이런 추상화 과정만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냥 막 머릿속으로 막 기워. 예를 들어 교환법칙만 얘기를 해도 솔직히 이렇게 지도하고 끝난다고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지도하면 학생들이 뭐 그래 뭐 바꿔서 더하면 뭐 같네, 이 정도는 파악하겠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대상이 전혀 없다면 학생들은 이 개념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수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1페이지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형식화하면 깔끔해요. 이게 되는 x값을 마이너스 a, 음의 a라고 정의를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진짜 형식적으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거 처음에 배우는 게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설명했다간 학생들이 이제 학을 뗀다고 할까요? 어쨌든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죠. 어떻게 지도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바로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음수의 존재성을 파악하게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음수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방정식에 근도되고 음수는 당연히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학생들의 실제, 지금 오늘도 날씨가 어떻습니까? 영하로 떨어졌죠. 영하로 분명 제가 보고 왔어요. 영하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분명 이 영하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기준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구나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높이하고 해수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의 높이를 5,000m라고 한다면 바다의 깊이가 5,000m가 있어요. 그럼 같은 기호를 쓰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이라는 기준으로 양의 5,000, 음의 5,000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얘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지상도 있지만 우리가 뭐 주차장 같은 데 가려면 지하도 있죠. 그러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음수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생활에도 쓰이며 필요성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지 않죠. 물론 이렇게 지도하면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아무런 논리적으로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일방통행하면 되지만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지도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에서 갓 졸업한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수개념을 지도할 때 항상 딜레마가 뭐냐?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지도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물론 학생들은 이해하기 쉽겠지만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사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큰 갈림길이 생기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옳으냐, 형식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옳으냐. 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둘 다 해야죠. 둘 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구체적인 거 먼저 하고 형식적으로 간다. 그게 당연한데 이론적인 바탕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론을. 2페이지. 이게 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하고도 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 조작기에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갈 때가 유치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그때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가게 돼요.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서 이거는 뭐 교육학에서도 뭐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언급은 할게요.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 조작기로 가게 되는데 구체적 조작기는
철저하게 아직은 이제 사물을 의존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 중학교 1학년이 14살이죠. 근데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한 12세, 13세 정도 되면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 넘어가게 돼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명해도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 조작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 방법은 구체적인 모델이나 그런 것들, 실제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서 지도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도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페이지의 위에 2번이죠. 음수, 실수 이렇게 확장이 돼요. 계속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정수까지 확장이, 정수하고 유리수까지 얘기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실수까지 얘기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마다 학생들이 이 수 개념과 체계를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꼼꼼하고 이제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무리수라는, 이제 물론 중3에서 무리수 얘기하기도 좀 어렵긴 하고, 복소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복소수 얘기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학교 1학년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수학자들도 명확하게 확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수 개념의 추상. 요건 이제 이론적인 바탕이 되고 실제 수 개념의 지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추상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추상 개념에 대한 이해.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 구체적인 대상에서 대상으로 할 거예요.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특정한 부분. 여기서는 이제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흰 A4 용지, 저기 흰색 벽, 그다음에 뭐 저기 흰색 시계 등등등이 있으면 거기에 희다라는 개념을 추출해서 희다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추상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렇게 추상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4, 5, 3, 4, 5도 한번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보겠죠. 3, 4, 5만 해보겠습니까? 6, 8, 10도 해보고, 50, 23도 해보고, 8, 15, 17도 해보고, 9, 24, 25도 해보고, 7, 24, 25인가요? 어쨌든 다양하게 9, 12, 15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이런 추상화 과정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지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 추상하는 과정. 이건 이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수 개념에서는 특별히 이런 추상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그럼 수 개념은 과연 어디서 추상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의문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경험론. 두 번째, 관념론. 그래서 경험론은 사물에 의한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사물에 의존을 하는데요. 사물에 의한 방법. 우리가 이제 관념론은 이제 기호에 의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기호에, 네. 그래서 이제 사물에 의존하느냐, 기호에 의존하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구체적이냐, 형식적이냐. 관련이 있는데, 경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수의 개념 자체가 사물에 있다고 봅니다. 수 개념. 그래서 사물의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물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뭐 구수를 가지고 뭐 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가지면 이거 그럼 1부터 6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 8 이렇게 막 수 개념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경험론이 부족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경험론에서 하면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구술 2개하고 3개를 더하면 5개의 구술이 돼요. 그렇죠? 근데 3개하고 2개를 더하면 5개가 되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뭐 더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킴으로써 수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제 이 이론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뭔가 하나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교환 법칙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만 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경험만 시킴으로써 이렇게 수 개념
그렇게 더하면 오고 이렇게 더하도 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은 시키지만 이제 구체적인 경험만 시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본질적으로 논리 수학적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논리 수학적 개념. 이 논리 수학적 개념에 이르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험론은 여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방법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수 개념을 지도하는 거지만 단지 수동적인 관찰에 그칠 수 있다. 이게 능동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면서 이 더하기 왜 이게 같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좋은데 아직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론은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념론은 반대쪽의 한쪽의 측면만 생각을 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물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사물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충분히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이렇게 설명하고 기호에 의해서 확정 짓는 건데 당연히 문제점은 구체적인 대상이 충분히 바탕이 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만 수의 개념을 다루게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기호로서만 인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구체적인 것만 의존하는 거고 이거는 기호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건데 당연히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듀이하고 피아제는 이 수개념 지도의 통합적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이런 가정을 했어요. 곰곰이 이 두 이론을 분석을 해봤을 때 수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이 없어서는 생겨나지 못해요. 아까 3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뭐 3개의 꽃, 3개의 책상, 의자 이런 구체적인 사물에 의존해서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더하고 뒤에 거하고 앞에 거를 더한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구술이 5개 있으면 그냥 1, 2, 3, 4, 5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듀이하고 피아제는 이 인간의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인간이 직접 행동을 하죠. 이거를 2개로 묶어보고 3개로 묶어봐서 더해보는 활동을 해요. 인간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라는 거. 역시 반대로 해봐도 오라는 것을 토대로 인간의 활동을 토대로 뭔가 바꿔 더한다 하더라도 갖게 되는구나. 이런 기호화를 명확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교환법칙이라는 개념을 활동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거 5개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수 개념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걸 가지고 활동이라는 것을 토대로 교환법칙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이게 바로 수 개념의 명확한 형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젠 물론 이렇게 기호화까지 완벽하게 못할지도 몰라요. 약간 그건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교환법칙이라는 논리수학적 개념을 활동을 통해서 형성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뭐 그냥 1에서 5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엔 6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6개가 있으면 학생들은 2개씩 세묶음도 해보고 여기서 활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3개씩 2개로도 해보면서 2하고 3에 대한 개념이 더 확고해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약수라는 개념까지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올바른 수개념의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듀이하고 피아제 개념 주장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듀이는 비슷해요. 두 사람이 비슷한데 각각의 어떤 이론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듀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사물 안에 주입된 것으로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와 관념론적 시도입니다.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와 사물에 의해서만 경험론적 관점입니다. 이 교환법칙은 사물에 의존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구술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과, 배, 고유한 속성이 아니에요. 이 교환법칙은. 그러니까 사물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아무거나 갖다 대도 다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의해서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물에 관계없이 인간이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험론은 이제 사물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관념론은 사물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아제는 이 개념을 반영적 추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수교 이론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 교직수학에서 필요한 부분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 추상화라는 것은 추상화라는 개념이 아까 설명했듯이 공통적인 속성들을 뭐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뭐 요 A4 용지의 어떤 무게라든가 부피, 크기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해 왔으니까 뭐 키나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재는 거죠. 예를 들어 내 키가 300m다 이렇게 안 하죠. 공통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된 얘기가 있고, 그러면 대략 이제 정말 프랑스인,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프랑스인이 와도 어느 정도 키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얘기가 어느 정도 다 이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경험적 추상화는 이래요.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화하는 그 추상화는 똑같은데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추상화해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사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과의 부피,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은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나나 다른 거 바나나를 갖고 오면 당연히 다 다르겠죠. 교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나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객관적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 색깔만 봐도 빛이 이렇게 비치면 예를 들어 빨간 사과가 뭐 좀 약간 적절하게 빨간 사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두운 데서 보면 약간 검붉은 사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관적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UFO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다 물체가 다르게 보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사물의 속성, 고유한 속성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화하는 과정이니까 추상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우린 이거를 경험적 추상화라 그러고, 논리수학적 개념과 구분되게 물리적인 경험, 물리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추상화해내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논리수학적 개념을 추상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영적 추상화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수학적 지식이란 어떤 뭐 방금 다 얘기를 했듯이 구슬이나 사과나 바나나나 상관없이 여기에서 수학적인 개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이고 사물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상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네, 이제 뒤에 측정 활동인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타임 끊겠습니다. 뒤에 측정 활동. 이 측정 활동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주의는 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측정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원시세계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세계에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만히 이 막대기만 그냥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제 사냥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싶어서 이 막대기를 뭔가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즉 주의의 측정 활동은 한계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 상황 인식.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하죠. 아, 이게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것인가? 그럼 아니면 여기는 잘라내야 되겠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런 한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로소 측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측정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크기나 강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바꾸는 과정을 할 겁니다. 여기 칠판 크니까 여기서 계속 하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해요. 변별과
관계짓기. 이거는 이제 주의의 수개념에 중요하니까 계속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변별.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인들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변별.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사과 3개가 있어요. 진짜 비슷해요. 이건 얘는 빨간 사과, 얘는 약간 빨간 사과, 얘는 좀 더 빨간 사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인들은 이걸 3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학생들은 진짜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변별을 하지 못해서 그냥 너무 질적으로 유사해서 1개, 2개, 3개로 못 세고 그냥 1개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을 못한 거예요. 변별을 못하고. 두 번째, 이제 관계짓기죠. 관계짓기는 사과, 바나나,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그냥 네모난 모양의 과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너무 질적인 차이가 유사해서 어떻게 세냐면 1개, 1개, 1개. 과일이 총 몇 개냐 물어보면 1개, 1개, 1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개, 2개, 3개로 세는 것이야. 우리야 뭐 당연히 성인으로서는 이거랑 개수가 같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동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별, 즉 분석하고 관계짓기, 그리고 그걸 종합하는 과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술 지도 방법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모호한 전체가 있어야 돼요. 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모호한 전체예요. 실제 이 주의의 이론은 사실 약간 초등 교육에 많이 쏠려 있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진짜 극초반부, 중학교 1학년의 극초반부에 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사실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약수라는 개념하고 배수라는 개념, 뭐 그래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뭐 소인수분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이거는 거의 뭐 솔직히 무리수에서 쓸 내용도 아니고 딱 그 부분을 위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출제가 된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제 이런 수업을 구성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인 1cm, 1cm는 너무 작으니까 뭐 2cm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이런 정육면체 블록을 많이 갖고 와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전체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전체를 갖고 와가지고 수업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많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다음 막대기로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한계사항을 느낍니다. 여기서는 뾰족하게 해야 될 필요성. 여기서는 지금 교사가 이렇게 한 뭉텅이 갖고 왔는데 이게 몇 개인지 세어보는 과정. 이게 이제 필요해요. 어쨌든 한계사항은 인식을 했다면 이제 단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위를 설정하는데 이 단위는 얘보다는 개수가 당연히 적어야 되고 얘는 예를 들어 이걸로 예를 들게요. 여기를 이제 측정해야 되는데 얘보다는 작은 단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행동이에요. 여기서 피아제도 행동을 했죠. 인간이 행동하는 겁니다.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단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원시 세계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여기다 할게요.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가락 마디를 쓸 수도 있겠죠. 마디를 하나의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마디가 몇 개 있느냐로 전체를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로 재거나 아니면 뭐 주먹 크기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분필, 뭐 이 시대 분필은 그 시대 분필은 없었겠지만 어찌됐든 단위를 설정해서 그 단위의 반복으로 이 모호한 전체를 명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몇 개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단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뭐 3개씩 묶어본다든가 5개씩 묶어본다든가 7개씩 묶어본다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 72개였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6개씩 묶으니까 12번 만에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72라는 개념이 6번씩 12번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떤 B라는 학생은 3개씩 24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C라는 학생은 12개씩 묶고 6개로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70의 약수라는 개념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일의 반복을 통해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 이건 이제 주의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단위를 구성하는 데서 바로 인간의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의가
진짜 끔찍하게 싫어했던 것이 5페이지 밑에 있는 고정 단위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입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진짜 끔찍하게 여겼던 그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프로이덴탈 하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반교수학적 전도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리스트에 들어갈 만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단위 방법, 진짜 싫어한 게 이거 72를 셀 때 그냥 한 개, 두 개 세는 거예요. 이렇게 72개 있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단위를 고정해가지고. 물론 한 개씩 묶어서 72개 이렇게 세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세는 거고요. 자, 이거 자로 측정합니다. 정말 주의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로 측정하면은 이게 측정 활동이냐? 아니죠. 그냥 자를 이용하는 기술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수개념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거 하나씩 72 세봤자 72개 정확히 셌네. 넌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 거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약수랑 그리고 배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수 개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펜을 측정하려고 그럴 때 그냥 자로 길이를 재요. 그러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 개념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 자 눈금 보는 기술만 익힐 뿐이죠. 주의가 이거를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로 재는 활동은 변별과 관계짓기 또한 무시를 하는 겁니다. 변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단위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6식 12번을 세니까 이렇게 단위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분하는 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에는 이미 구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의 눈금이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변별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관계짓기, 아까 종합이라 그랬죠. 이거를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세는 게 아니라 세 개라고 세듯이 얘를 6을 12번 세는 과정이 바로 종합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것도 아무런 종합이 없어요. 전체 이게 예를 들어 72cm라고 하면 전체랑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1cm, 2cm, 3cm 눈금 보고 했기 때문에 변별도 안 됐고 분석도 안 됐고 종합, 관계짓기도 안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듀이가 말하는 측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선생님 전 자로 측정했는데요. 듀이가 말한 측정 활동이 아니라 그냥 그건 자 활용법을 익힌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개념 형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거를 다 설명을 했어요. 집에서 이제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지울 동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주위의 이론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페이지) 제가 또 펜의 길이를 재는 거 아까 했던 거를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6페이지 예라고 적혀있죠. 맨 위에 1cm라는 단위를 고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죠. 자.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한다는 게 바로 단위를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결국 정하는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나는 6개씩 하겠다. 나는 3개씩 하겠다. 나는 12개씩 하겠다. 아니면 나는 1개씩 하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금 보는 기술만 익히는 거죠. 그러기 처음부터 아예 그냥 관계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변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이렇게 종합하는 과정도 종합하지도 않았죠. 그냥 솔직히 72의 그 눈금 보고 그냥 해석한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듀이가 말하는 측정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측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에 마디도 해보든지, 물론 이 마디의 뭐 길이는 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단위의 반복으로 결국 모호했던 전체, 모호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단위의 방법으로 위에 반복으로 전체를 해석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의 구술이 있다면 이거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2개씩 3번 해보기도 하고 3개씩 묶어서 2번 세보기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처럼.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약수나 뭐 배수에 대한 개념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이 듀이의 측정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화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제 예전에 축구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믿기진 않겠지만 그랬어요. 축구부. 뭐 몰라요. 여기 있는 여학생 선생님께서는 군대 얘기야 축구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고 암묵적으로 이제 얘기가 들려오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제가 그림 정확히 그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반칙을 하게 되면 특권이 주어져요. 혹시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골대 가까이서 반칙을 하면은 좀 특권이 주어져서 수비 없이 골키퍼와 1대1로 해서 이렇게 차서 골을 넣게 하는 그 방식이 바로 페널티킥이라 그래요. 다 아시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축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축구장을 빌리면 그냥 땅 축구장을 빌리면 뭐 이런 선도 그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선도 그어져 있지 않아서 이게 과연 몇 미터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요. 몇 미터인가? 실제 우리가 정식 축구장의 미터는 당연히 나와 있지만 몇 미터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상의를 해요. 그럼 우리가 몇 미터를 할 것이냐. 그래서 한 구성원은 큰 걸음으로 11번, 요 큰 걸음으로 11번 해서 하면 골대로부터 이게 11번을 이렇게 걷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킥 차는 그 미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작은 걸음, 그냥 보통 걸음. 보통 걸음으로 22번 하면 이 길이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 축구장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자 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운동복밖에 없는데 축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이제 차는 라인을 설정하고 여기서 공을 찾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이게 큰 발자국이 대략 1m 정도 되거든요. 대략. 여기 이제 작은 거는 이제 50cm 정도 돼요. 그냥 보통. 근데 실제 제가 이 차는 거 알아보니까 여기도 써놨어요. 12야드래요. 10.9728m라고 했는데 정말 고정 단위, 즉 줄자를 이용해서 잰 게 아니라 이렇게 단위의 반복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 단위의 반복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 축구부는 암묵적으로 주위의 측정 활동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주위가 봤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겠죠.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위의 반복으로 전체를 결정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이 수개념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주위에 대한 이론이 끝났고요. 이제 피아제 이론을 할 건데 한 타임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끊고. 네.